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암 완치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에요.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바랬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주치 선생님을 통해 완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생각보다 감흥이 덜하더라고요. 그건 지난 투병 생활에 너무 지친 탓도 있겠지만 그 사이 제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절반은 슬픔 이라는 드라마 대사처럼 그동안 제 인생의 절반은 슬픔 그 자체였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부모님의 이혼은 일찍부터 예견된 일이었죠. 제 기억 속 두 분은 단 한 번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혼 전부터 두 분은 별거 중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집과 아빠 집을 오가며 생활해야 했죠. 마치 두 분 사이에 내던져진 탁구공 같았어요. 엄마한테 치이면 아빠한테 던져지고 아빠한테 치이면 엄마한테 던져졌죠. 그러다 두 분 모두 재혼을 하신 이후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외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5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니까요. 집이 그렇게 따뜻한 곳이란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보충 수업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늘 골목 어귀까지 나와 절 기다리고 계셨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늘 한결같이요.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외할머니는 제가 늦잠을 자서 아침밥을 못 먹는 날에는 어김없이 들기름에 노릇하게 부친 두부를 호일에 싸서 쥐어주셨어요. 아가, 핵교감시롱 묵어야. 공부는 빼묵어도 끼니는 빼묵으면 안 돼. 알겠냐? 사람이 말이여 속이 허함은 그것만크로 서러운 것이 없는 것이다. 오메 이쁜 내 새끼 조심히 댕겨와야. 외할머니께선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보다 손녀딸인 제가 한 끼 굶는 걸 더 큰일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전 그런 외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외할머니께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위암이었어요. 늘 소화가 안 되신다며 사이다를 달고 사셨는데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고 무시하고 넘긴 게 화근이었죠. 방치하고 넘긴 몇 년 사이 암세포는 다른 장기까지 퍼져버렸고 뒤늦게야 발견했을 땐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전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을 잃고 또다시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외할머니 집에서 나왔어요. 도저히 혼자 그 집에서 살아낼 용기가 없었거든요. 외할머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너무도 컸어요. 사랑을 못 받고 살 땐 몰랐지만 사랑을 받고 나니 이젠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밥을 먹어도 늘 허기가 지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늘 외로웠어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칼로 도려내진 것처럼 전 공허함을 느꼈죠. 그 틈을 비집고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희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인상 좋고 입담 좋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러다 서서히 서로에게 물이 들었고 그렇게 연인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운명 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은 사이였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 부모님 때문에요. 이제는 남남이 되신 부모님을 어떻게 시댁에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아빠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흉이 됐냐며 솔직히 말하라 하셨고 엄마는 시집에 꼬투리 잡힐 일을 뭐하러 사서 하냐며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결국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쪽을 택했어요. 언제 걸려도 걸릴 일이었으니까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들은 다행히 제 부모님 일에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 수 있었죠. 결혼 생활은 평탄했어요. 남편과 저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몇 년 더 악착같이 벌기로 했어요. 그동안 아이 갖는 건 미루기로 했고요. 물론 시댁엔 비밀로 했죠. 그런 사정을 모르시는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손주 타령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도 했지만 그랬다간 후폭풍이 더 클 것 같아 남편과 전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 4년차가 되던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런 체중 감소와 섭식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에도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제 나이 32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지, 왜 하필 나인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주치 선생님은 포기하긴 이르다며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게다가 3기였기 때문에 생존율도 40~50%밖엔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선 그 정도 생존율이면 꽤 높은 거 아니냐고. 남들은 10%도 안 되는 가망성에도 목숨 걸고 싸우는데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상준이한테 얘기 들었다. 그동안 니들 일부러 피임했었다며? 이제 어쩔 거니? 그러게 몸 건강할 때 애부터 낳을 것이지. 결혼한 지 4년이 되도록 애도 안 낳고 미루더니 어쩔 거냐고. 너 때문에 우리 집 대 끊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니? 어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병문안을 핑계로 와선 손주 안 낳았다고 한 소리 하시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은 날 사람으로도 안 보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정말 잔인하시네요. 암 걸린 며느리를 위로는 못하실 망정 손주 못 낳았다고 타박하시는 거예요? 대를 못 이을까 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세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저 죽으면 젊고 건강한 새 며느리 들여서 그렇게 바라시는 손주 얻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어머님 40~50% 생존율이면요. 저 같은 상태의 환자 둘 중 하나는 죽는단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게 어떻게 배부른 소리냐고요. 서러운 마음에 담고 있던 말을 어머님한테 쏟아부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정색을 하시더군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시애미 앞에 두고 지 할 말 다 하지. 에휴 애초에 결혼을 말렸어야 했는데 생떼 같은 애 새끼 호래비 되는 꼴 내가 어떻게 봐. 아휴 내 팔자야. 아예 저 죽으라고 곡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주먹으로 가슴팍을 치며 분을 삭히자 보다 못한 옆 환자 보호자가 나서서 어머님을 병실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그 보호자와 복도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어머님은 수간호사의 저지로 결국 돌아가셔야 했죠. 몇 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없어서 업체에서 소개받은 간병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았어요. 저희 엄마 또래의 아주머니셨는데 왠지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많이 닮으신 분이었죠. 그래서 더욱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회사를 쉴 수 없는 남편과 제가 해서 낳은 자식들이 아직 어려서 집을 비울 수가 없는 저희 친정엄마 대신 간병인 아주머니는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셨어요. 힘든 안투병 기간 동안 제가 지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간병인 아주머니 덕분이었죠. 젊은 사람이 암보험에 실비보험까지 꼼꼼히도 드러났네. 이쪽 일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 생활이 어려 보험 하나 못 든 탓에 수술비, 병원비, 거기다 간병인비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때문에 더 병난다니까. 사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인들이 보험 들어달라고 올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하나씩 드러났는데 이렇게 그 덕을 보네요. 솔직히 보험 아니었으면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간호받으며 몸 추스르는 건 꿈도 못 꿨을 테고요. 요양병원을 추천해준 건 간병인 아주머니셨어요. 남편과 친정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제 처지를 아시곤 수술 뒤에 입원 치료가 끝나자 바로 요양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제가 수술받은 대학병원으로 연계도 쉬워서 안심이 됐죠. 게다가 실비보험도 적용이 되고 여러모로 저에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남편 발걸음이 뜸해진 건.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솔직히 서운했어요. 옆에서 병수발 들어주길 바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업무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실비보험에서 지급되는 것 외에 비급여 부분이 몇 달째 입금이 안 되고 있다고요. 게다가 간병인 아주머니 월급도 2달이나 밀린 상태였고요. 이달에 2달치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던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전화도 안 받길래 회사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제 핑계를 대고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회사 핑계로 병원엔 가뭄에 콩나듯 가끔 한번 얼굴 비추고 가는 사람이 회사엔 제 핑계로 휴가까지 내요? 게다가 암 진단비며 그 밖에 보험금은 어쩌고 병원비도 밀리고 간병인비까지 밀려놓곤 연락도 안 받다니.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남편의 행방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너 이제 살만한가 보다. 네 남편도 다 찾고 지 남편이 밥을 먹는지 굶는지 신경도 안 쓰고 간병인 병수발 받아가며 편하게 사는 애가 뭔 바람이 불어서 지 남편을 다 찾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편하게 살다뇨. 내가 틀린 말 했니? 네 남편은 일하랴 집안일하랴 눈코 뜰 새 없는데 넌 거기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거 맞지 않아? 에휴, 지질이 복도 없는 놈. 결혼을 해도 어떻게 이런 애랑 결혼을 해선 대접도 못 받고 살아. 네 남편 어딨냐고? 뼈 빠지게 돈 버느라 출장 갔다. 왜? 기가 막혀. 출장이요? 그때 알았죠.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걸 어머님이 돕고 있다는 것도요. 어머님, 저 그이 회사에 전화해보고 어머님한테 전화드린 거예요. 제 간병 때문에 휴가 냈다는 사람이 출장이요? 어머님,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요. 감싸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머님도 여자잖아요.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여자 문제로 어머님 속 많이 썩혔다면서요. 그럼 제 심정 아실 거 아니에요. 그이 제 병원비도 밀리고 간병인비도 2달째 밀려놓고 보험금 들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이 SNS들 훑어봤더니 사진에 자주 댓글을 다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 SNS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발리 여행 중이던데. 어머님, 그이 지금 발리에 있죠? 그죠? 전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CM21 네 남편 외도 잡는 사냥개로 부릴 참이냐? 그런 거야? 이게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짓거리야? 설사 네 남편이 너 몰래 여자 좀 만났다고 쳐.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냐? 네가 여자 구실도 못하고 산 게 몇 년째냐? 넌 여편네 잘못 만나 피 끓는 나이에 독수공방하는 남편이 가엾지도 않니? 나 같으면 입이 10개라도 말 못하겠다. 근데 뭐? 감싸주는 게 능사가 아니야? 싫다. 난 어디까지고 내 아들 편 할란다. 그러니까 되먹지 않게 시애미한테 홍계질 하지 마. 알았냐? 어머님은 버럭 화를 내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먹긴 놈이 성낸다고 딱 그 짝이었죠. 하지만 당당하던 어머님의 태도가 360도 바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어머님은 장례식에 놓인 영정 앞에 주저앉아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며칠 뒤 병실로 형사가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이가 죽어요? 남편이 발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던 여자와 함께요.
동행녀는 제가 SNS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과 상간녀의 여행 경비가 다름 아닌 제 암 진단비라는 거예요. 그동안 보험사에서 수령받은 돈을 관리했던 남편은 그 돈으로 상간녀에게 선물을 하거나 함께 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상간녀한테 받는 용돈이 탐나서 제게 입을 다문 건 물론 남편의 알리바이까지 만들어주었던 거죠. 남편의 죽음과 외도를 동시에 알게 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두 사건 모두 실감이 안 났죠. 하지만 현실을 자각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남편의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던 시어머님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곤 제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죠. 이년아, 이게 다 니년 때문이다. 박복한 니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 잡아먹은 거야.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들 살려내. 어머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저를 향한 증오로 풀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만 아들 잃은 거 아니에요. 전 남편을 잃었어요. 게다가 제 목숨을 담보로 받은 보험금을 가지고 바람피다 남편이 죽었다고요. 어머님이 좀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다 아셨으면 그러지 말라고 말리셨어야죠. 그 여자랑 발리에 가지만 않았으면 어머님 아들 이렇게 허망하게 죽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이 죽인 건 제가 아니라 돈 몇 푼에 아들 외도를 묵인하고 며느리 속이는데 급급했던 어머님이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그대로 주저앉아 목 놓아 통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남편 앞으로 들었던 보험들과 남편이 발리 여행을 떠나면서 들었던 3억짜리 여행자 보험을 통해 10억 가까운 수령금을 말이에요. 통장에 찍힌 돈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제 목숨값을 가지고 상간녀와 바람을 피웠던 남편이 결국 자신의 목숨으로 그 돈을 갚은 셈이 됐으니 말이에요.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됐지만 더 이상 예전의 저처럼 공허한 마음으로 살진 않을 생각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저 또한 그런가 봐요. 타인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우기보다는 저 스스로 빈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할 생각이거든요. 제 인생의 반은 슬픔이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제 인생의 반에는 슬픔이 없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외할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간병인 이모와 간병인과 환자 사이가 아니라 친구 같고 언니 같고 보호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어쩌면 저를 걱정하던 외할머니가 보내주신 소중한 인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당차게 살아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